서울의 밤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가 도시의 네온 사인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구로구의 낡고 좁은 골목길 깊숙한 곳 우 작은 부엌이라는 소박한 간판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주방 안쪽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주인 한지우의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지녔지만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지우는 젖은 행주를 짜내며 창밖을 응시했다. 평소보다 빗줄기가 거세져 손님이 일찍 끊긴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앞치마 끈을 풀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휘몰아쳐 들어왔다. 딸랑거리는 풍경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고 지우의 손이 순간적으로 조리대 위에 칼자루 근처로 움직였다가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문턱을 넘어 비틀거리는 한 남자를 향해 고정되었다. 남자는 마치 지옥불에서 막 기어나온 듯 처참한 꼴이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보이는 짙은 네이비 슈트는 빗물과 진흙, 그리고 선명한 붉은 핏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흐트러진 흑발 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숨길 수 없는 귀티와 오만한 매력이 서려 있었다. 도와주세요.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함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명령조에 가까웠다. 그는 복부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홀 중앙의 테이블을 짚으며 무릎을 꿇었다. 지우는 비명도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카운터에서 나와 남자에게 다가갔다. 영업 끝났습니다. 병원은 이 골목 나가서 우회전하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게 밖 어둠 속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군화 발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점점 가까워졌다. 남자의 눈동자가 공포보다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놈들이 벌써 왔어. 그는 이를 악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가게 문이 다시 한번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우비를 입은 건장한 사내 5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하나같이 덩치가 컸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묵직한 사냥용 칼, 그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까지 들고 있었다. 좁은 가게 안은 순식간에 살벌한 살기로 가득 찼다. 빗물에 젖은 그들의 우비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을 적셨다. 선두에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사내가 바닥에 주저앉은 남자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준 대표님, 도망자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장님께서 아주 걱정하고 계십니다. 물론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은 못 드립만.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강민준이라 불린 남자는 흉터 사내를 노려보며 피 섞인 침을 뱉었다. 강영석 그 개자식이 보낸 사냥개인가? 주인을 물 줄은 모르고 꼬리만 흔드는 꼴이라니. 민주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독서를 멈추지 않았지만 떨리는 다리는 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흉터는 킬킬거리며 시선을 지우에게 돌렸다.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에 예쁜 아가씨가 있었네. 이걸 어쩌나 우리 원칙이 목격자는 남기지 않는 거라서 말이야. 그는 마치 벌레를 보듯 지우를 훑어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아가씨, 운이 아주 없었어. 다음 생에는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장사해.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마치 귀찮은 파리떼를 만난 사람처럼 피곤한 표정으로 앞머리를 쓸어 넘겼다. 바닥 청소 방금 끝내는데? 그녀의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다.
그 말투에는 두려움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짜증이 묻어 있었다. 흉터와 그의 부하들은 지우의 반응에 잠시 멈칫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빌어야 정상인 상황이었다. 흉터가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어이가 실성했나? 상황 파악이 안 돼? 그가 손에 든 쇠파이프를 위협적으로 들어 올리며 지우의 머리통을 겨냥했다. 그 순간 지우의 눈빛이 변했다. 무기력하던 호수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빙산처럼 날카로워졌다. 흉터가 파이프를 내리치려는 찰나 지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무거운 무쇠 주물펜을 낚아채 흉터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쾅 하는 둔탁하고도 경쾌한 파열음이 실내를 뒤흔들었다. 거구의 흉터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다.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나머지 4명의 사내들이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지우는 이미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몸놀림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군더더기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간결했다. 가장 가까이 있던 2번째 사내가 당황하며 칼을 휘둘렀다. 지우는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왼손으로 조리대 위에 있던 긴 셰프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은빛 섬광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사내의 손목에 붉은 선이 그어졌고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으악. 사내가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에 몸부림쳤다. 지우는 지체하지 않고 주물펜의 가장자리로 사내의 관자놀이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녀는 좁은 가게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의자와 테이블 사이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적들의 공격 라인을 분산시켰다. 뒤쪽에 있던 놈들이 권총을 꺼내 들려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총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웠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통과 수저통을 집어던져 그들의 시야를 가린 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로우킥이 사내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타격하자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거구가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이자 잔혹한 예술이었다. 가냘픈 여자가 전문적으로 훈련된 용병들을 어린애 다루듯 유린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급소를 타격하는 정확성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 마지막 남은 사내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총구를 겨누려 했다. 하지만 지우가 더 빨랐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셰프 나이프를 역수로 잡고 던지는 대신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녀의 무릎이 사내의 명치를 강타했고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목을, 목뼈를 가격했다. 사내는 기도 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채 3분이 지나지 않아 가게 안은 신음하는 사내들과 빗소리만이 남았다. 지우는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주물펜과 칼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옷에는 피 한 방울 튀지 않았다. 그녀는 무심하게 칼에 묻은 피를 행주로 닦아내며 쓰러진 사내들을 내려다보았다. 민주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고통도 잊은 채 그는 눈앞의 여자가 인간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녀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마치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사람처럼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지우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사람을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담담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여자는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다. 그의 본능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아는 그 어떤 경호원보다 위험하고 치명적인 존재였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긴장이 풀리면서 현기증이 몰려왔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지우가 재빨리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부축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민준이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물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그의 복부 상처를 살폈다. 능숙한 손길로 지압점을 찾아 누르는 그녀의 행동은 의학적 지식 또한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질문은 나중에. 지금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지우는 민준을 부축해 주방 안쪽의 개인 공간으로 향했다. 가게 밖에는 여전히 비가 퍼붓고 있었고 쓰러진 용병들의 무전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상황 보고 1팀 응답하라. 주방 안쪽 작은 방에 민준을 눕힌 지우는 구급상자를 꺼냈다. 일반 가정용 구급상자가 아니었다. 수술용 겸자, 봉합사, 각종 주사 앰플이 구비된 전문가용 키트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셔츠를 찢고 상처 부위를 소독했다.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찌르자 민준이 신음하며 몸을 비틀었다. 움직이지 마요. 총알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혈관을 건드렸어요. 봉합해야 해요. 지우는 국소 마취제를 주사기에 채우며 말했다. 민준은 흐릿한 눈으로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집중한 그녀의 얼굴은 기활 정도로 아름다웠다. 10시간도 채 안 되는 사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는 역설적이게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나를 살려주면 원하는 건 뭐든지 주지. 민준이 헐떡이며 제안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승일 그룹의 오너로서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늘에 실을 꿰며 대꾸했다. 조용히 해요. 입 벌릴 힘 있으면 아껴두시거나. 그녀의 차가운 대꾸에 민준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대우였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마취 기운이 퍼지며 통증이 가라앉자 지독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그녀의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보았다. 독특한 모양의 화상 자국이었다. 지우는 잠든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서의 삶은 끝났다는 것을. 쓰러진 놈들이 깨어나 보고를 하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녀는 봉합을 마치고 피 묻은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다. 오랫동안 켜지 않았던 폰의 전원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단축번호 한 번을 꾹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코드네임 B, 3년 만이군. 무슨 일이지? 청소부 좀 보내줘. 그리고 안전가옥 하나 비워둬. 지우가 짧게 말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 돌아오는 건가? 지우는 빗소리가 들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 빚을 좀 갚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끄는 지우는 주방 벽에 걸린 낡은 냄비를 떼어냈다. 그 뒤에는 벽을 파낸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여러 개의 위조 여권, 그리고 검은색 권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전율처럼 되살아났다. 그녀는 탄창을 확인하고 권총을 허리춤에 꽂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잠든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누구든 이제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빗줄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서울의 밤은 더욱 깊고 어둡게 변해갔다. 새벽 3시,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빗줄기는 여전히 양철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식당 안을 가득 채웠던 살기는 묘한 정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우는 마지막 매듭을 짓고 가위로 실을 끊어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다행히 총알이 장기를 피해 근육층만 찢어 놓은 상태였다. 민준은 마취가
덜 깬 몽롱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배 위를 오가는 지우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투박한 요리사의 손이 아니었다. 아니, 수만 번의 반복으로 다져진 외과 의사, 혹은 그 이상의 전문가가 가진 정교함이었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 애썼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의 옆얼굴이 보였다. 깨어났어요. 지우가 무심하게 물으며 수술 도구들을 스테인리스 트레이에 던져 넣었다. 쨍그랑거리는 금속 소리가 민준의 정신을 현실로 잡아당겼다. 그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복부에서 퍼지는 둔탁한 통증에 신음하며 다시 베개 위로 머리를 떨구었다. 무리하지 마요. 국소 맞추라 감각은 없어도 근육은 놀랐을 테니까. 지우는 익숙한 동작으로 링거의 속도를 조절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 좁은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빗소리만이 감돌았다. 민주는 호흡을 가다듬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요리사가 총상을 봉합하고 특수부대 용병 5명을 맨손으로 제압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우는 팔짱을 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요리사 맞아요. 칼질을 좀 잘할 뿐이지. 그녀의 대답은 무미건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지우의 시선은 민준의 명품 시계와 피 묻은 슈트, 그리고 그가 풍기는 위압감에 머물렀다. 이제 그쪽 차례예요. 강민준 대표님이라고 했던가요? 지우가 물었다. 그녀는 이미 쓰러진 용병들의 대화를 통해 그의 이름을 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었다. 재계 서열 1위, 승일그룹의 후계자이자 최연소 CEO.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설명이 쉽겠군. 맞아. 내가 강민준입니다. 그는 천장을 응시하며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밤 내 목숨값은 승일그룹 주식의 3% 정도 되겠군요. 물론 살아서 돌아갔을 때 이야기지만. 누가 그런 거물급 인사를 죽이려고 하죠?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지우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원한 관계가 아님을 직감했다. 프로 용병들을 동원할 정도의 자금력과 대담함은 일반적인 범죄 조직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영석, 내 아버지의 동생이자 현재 그룹의 부회장인 자입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이틀 뒤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경영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는 확실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조카를 죽이려고 킬러를 보냈다고? 지우는 혀를 찼다.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었지만 눈앞에서 피를 흘리는 당사자를 보니 현실감이 확연히 다가왔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혈육도 없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그들은 블랙만이라고 불리는 용병팀입니다. 해외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국내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다. 아마 강영석이 거액을 주고 고용했을 겁니다. 놈들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오늘 실패했으니 더 많은 병력을 보낼 겁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상황이 빠르게 정리되었다. 놈들은 이미 그녀의 얼굴을 봤고 가게 위치도 노출되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이미 이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었다. 나를 도와줘요. 민준이 절박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원하는 게 뭐든 들어주지. 48시간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만 나를 보호해줘요. 당신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그는 그녀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다.
지우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착각하지 마요. 나는 경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목숨 거는 짓은 은퇴한 지 오래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평온한 일상이지 또다시 피내나는 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선택권이 없을 텐데. 민준이 전국을 찔렀다. 놈들은 목격자를 살려두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내쫓는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가만둘 것 같습니까? 이미 당신은 그들의 제거 리스트에 올랐을 겁니다. 나와 함께 움직이는 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말은 틀린 구석이 없었다. 지우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강영석이라는 자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민간인 한두 명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그녀의 소박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지우의 주머니에 있던 폴더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짧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도착했어. 상대방 너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후문 쪽에 대기 중이다. 처리반은 5분 뒤에 도착한다. 이동 차량은 준비됐어. 지우는 전화를 끊고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식당 주인의 눈이 아니었다.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3분 안에 여기서 나가야 해요. 놈들의 지원 병력이 오고 있을 겁니다. 민준은 그녀의 태도 변화에 놀라면서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지우는 그를 부축하는 대신 벽에 숨겨져 있던 금고에서 검은색 더플백을 꺼내 던져주었다. 필요한 건 다 들어있어요. 입고 있는 옷부터 갈아입어요. 지우는 밖으로 나가 주방 조리대 밑에 숨겨두었던 샷건을 꺼냈다. 펌프 액션을 당기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다. 그녀는 능숙하게 탄약을 확인하고 어깨에 맸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민준은 옷을 갈아입으며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요리사가 맞긴 한 거야? 민준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지우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전직이 좀 화려했어요. 질문은 나중에 하죠. 지금은 살아서 나가는 게 우선이니까. 그녀는 가게에 불을 끄고 후문 쪽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지우의 감각은 더욱 예리해졌다.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미세한 엔진 소리, 타이어가 무릉덩이를 지나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자극했다. 놈들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하고 있었다. 서둘러요. 놈들이 코앞까지 왔어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두 사람은 비좁은 뒷골목으로 빠져나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골목 끝에는 낡아 보이지만 관리가 잘 된 검은색 SUV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다. 지우는 운전석 문을 열고 민준을 조수석에 밀어넣었다. 꽉 잡아요. 멀미 좀 할 수도 있으니까. 지우가 핸들을 잡으며 경고했다. 그녀가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으려는 찰나. 골목 입구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 부대가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젠장, 벌써 따라붙었군. 민준이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안전띠 매세요, 대표님. 롤러코스터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그녀가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다. 엔진이 포효하며 육중한 SUV가 빗길을 박차고 나갔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체가 급격하게 튀어나갔다. 지우는 정면으로 달려오는 오토바이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겁에 질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급히 핸들을 꺾으며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잠시 뒤를 확인한 지우는 핸들을 급하게 꺾어 큰 길로 진입했다.
뒤쪽에 오토바이와 세단들이 경적을 울리며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무대로 한 목숨 건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다. 지우의 눈동자가 흥분으로 차갑게 빛났다. 민주는 조수석 손잡이를 꽉 잡으며 창밖을 확인했다. 추격자들은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오토바이 뒤에서 기관단총을 꺼내는 것이 보였다. 총이다. 숙여. 민준이 소리쳤다. 타타탕. 둔탁한 소리와 함께 뒷유리창이 박살나며 유리 파편이 튀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백미러를 응시했다. 걱정 마요. 방탄유리니까. 그녀는 침착하게 기어를 조작하며 속도를 높였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도로의 흐름을 읽고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차단을 유도하는 고도의 전술 운전이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민준이 소리쳐 물었다. 빗물과 바람이 깨진 창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지우는 전방을 주시하며 짧게 대답했다. 내 방식대로 놈들을 따돌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48시간 내가 접수하죠. 이것은 계약의 성립이었다. 민주는 안도와 함께 묘한 전율을 느꼈다. 눈앞의 이 여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였다. 비록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런 능력을 감추고 살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차는 강변북로를 향해 질주했다. 빗물로 미끄러운 노면 위를 스케이트 타듯 미끄러지며 달리는 SUV의 뒤로 붉은색 테일램프의 잔상이 길게 남았다. 밤은 아직 길었고 그들의 도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변북로 위는 거대한 아수라장이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때리며 시야를 가렸지만 지우가 모는 검은색 SUV는 거침없이 질주했다. 속도계의 바늘은 이미 시속 160km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차체는 기이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그녀의 손은 핸들과 기어를 오가며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뒤따르는 추격자들은 끈질겼다. 굉음을 내며 따라붙는 오토바이 부대는 마치 성난 말벌떼처럼 위협적이었다. 개조된 머플러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음과 빗소리가 섞여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놈들은 놀랍도록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오른쪽, 놈들이 붙었어. 조수석에 앉은 민준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창문 너머로 헬멧을 쓴 사내가 기관단총을 꺼내드는 모습이 보였다. 빗물에 젖은 총신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몸을 움츠렸다. 죽음의 공포가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기어올랐다.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이드미러를 흘끗 보고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꺾었다. 꽉 잡아요.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육중한 SUV 차체가 오른쪽으로 쏠렸다. 기. 타이어가 비명처럼 울부짖으며 빗길 위를 미끄러졌다. 차체 측면이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묵직한 타격과 함께 오토바이 운전자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갔다. 그는 아스팔트 위를 볼링핀처럼 구르며 뒤따르던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 뒤쪽에서 연쇄 추돌하는 소리와 급제동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엑셀을 밟았다. 미친, 방금 사람을 친 거야? 민준이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펜대와 결제 서류만 잡고 살아온 그에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날것의 폭력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죽지 않았어요. 보호장구를 입었으니까 골절 정도로 끝날 겁니다. 지우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기어를 변속했다. 그리고 저들은 당신을 죽이러 온 프로들입니다. 신사적으로 대할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은 전쟁터고 망설이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녀의 말은 냉혹했지만 정확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흔들림 없는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녀에게서는 살기등등한 전사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문득 그녀가 낯설면서도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때 후방에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룸미러를 가득 채웠다. 오토바이 부대에 이어 검은색 세단 2대가 맹렬한 기세로 따라붙고 있었다. 놈들은 창문을 내리고 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타탕탕. 총알이 트렁크와 뒷범퍼에 박히며 불꽃을 튀겼다. 젠장, 놈들이 작정하고 따라오는군. 지우가 혀를 차며 핸들을 좌우로 흔들었다. 차체를 지그재그로 움직여 조준을 어렵게 만드는 전술 기동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전방에 나타난 터널 입구에 고정되었다. 터널로 들어갑니다. 눈 좀 부실 테니 감고 있어요. SUV가 터널 안으로 진입하자 주황색 조명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폐쇄된 공간 안에서 엔진 소리와 총성은 더욱 증폭되어 울렸다. 지우는 터널 중간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꺼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로지 전방이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보였다. 갑작스러운 암전에 당황한 추격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며 주춤거렸다. 그 순간 지우는 다시 하이빔을 켰다. 강렬한 LED 불빛이 뒤따르던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마비시켰다.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으며 굉음과 함께 전복되었다. 터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복된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뒤엉킨 차들이 길을 막았다. 지우는 그 틈을 타 터널 출구로 빠져나왔다. 잠시 뒤 멀어지는 불길을 확인한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따돌렸어요. 당분간은 못 쫓아올 겁니다. 민주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인지 영화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이 여자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마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사람처럼 평온했다. 차는 강변북로를 빠져나와 마포구의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 때마다 지우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민준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머물렀다. 기어를 변속하기 위해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진 그녀의 오른쪽 손목 안쪽. 그곳에는 기이한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화상 자국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지우려고 한 흔적 같기도 했다. 민준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그 흉터.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우는 흠칫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내려 흉터를 감췄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요리하다 데인 자국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빨랐다. 아니, 단순한 화상이 아니야. 민주는 기억을 더듬었다. 몇 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 대한민국에는 존재 자체가 기밀인 최정예 특수부대가 있었고 그들은 임무를 마치고 은퇴할 때 표식을 지우기 위해 스스로 화상을 입힌다고 했다. 그림자 부대. 맞지? 민준이 낮게 을조였다. 지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긍정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민주는 경악과 동시에 전율을 느꼈다.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유령 부대. 국가의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는 인간 병기들. 눈앞에 이 가냘픈 여자가 그 악명 높은 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왜 숨긴 거야? 당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그런 허름한 식당에서? 민준의 질문에 지우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사람 죽이는 기술은 사회에선 아무데도 쓸모없으니까요.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 양팔을 써는 게 훨씬 평화롭고 좋더군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회한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피로 얼룩진 과거를 등지고 평범한 삶을 갈구했던 그녀의 소망이 느껴졌다. 민주는 가슴 한구석이 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를 단순히 돈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경호원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미안해. 민준이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나 때문에 당신의 그 평화가 깨졌군. 지우는 의외라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를 것 같았던 재벌 3세의 입에서 사과가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 탓은 아니에요. 언젠가 과거가 발목을 잡을 줄 알았으니까. 그게 오늘이었을 뿐이죠. 그녀는 엑셀을 밟으며 속도를 높였다. 안전가옥까지 20분 남았어요. 도착하면 눈 좀 붙여요. 당신 꼴말이 아니니까. 차는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한적한 외곽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이 위험천만한 도주극이 끝날 때까지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다. 지우는 룸미러로 민준을 흘끗 보았다.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때의 위압감은 사라지고 지치고 상처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단순히 의뢰인과 경호원의 관계를 넘어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머니 속의 낡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렸다. 그림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전장으로 불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나 명령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다. 도착했어요. 지우가 차를 세운 곳은 숲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허름한 별장이었다. 겉보기에는 방치된 폐가처럼 보였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곳은 요새였다. 지우는 차 시동을 끄고 주변을 경계하며 내렸다. 내려요. 여기가 당분간 우리의 집이 될 겁니다. 지우가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숲속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지우가 단단하게 그를 부축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민주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을 비추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강인한 의지의 그림자였다. 그는 이 여자라면 자신의 목숨을 맡겨도 좋다고 확신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선 지우는 익숙하게 배전반을 조작해 전기를 켰다. 내부는 외관과 달리 최신식 설비와 무기들이 갖춰져 있었다. 그녀만의 비밀 아지트였다. 지우는 민준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건넸다. 마셔요. 그리고 상황 파악 좀 하죠. 민준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타는 듯한 갈증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그는 젖은 재킷을 벗어 던지고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다. 고마워, 정말로.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지우는 대답 없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창가에 섰다. 그녀는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강영석은 끈질긴 인간이다. 오늘 실패했으니 더 큰 병력을 보낼 것이다. 단순한 방어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그림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내일 아침 반격을 시작하죠. 지우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선언에 민준의 눈이 커졌다. 반격. 우리 둘이서.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둘이서 충분해요. 당신의 머리와 내 칼이라면? 그날 밤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다가올 폭풍전야의 서곡처럼 들렸다. 운명 공동체가 된 두 남녀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숲속의 안전가옥은 세상과 단절된 요새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창밖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내부의 공기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지우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모니터룸에서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외부의 작은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으려 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숲은 여전히 젖은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지우가 건넨 암호화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복부의 통증이 간헐적으로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룹의 지분 구조는 요동치고 있었고 강영석 부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며 이사들에게 비밀 메시지를 전송했다. 상황은 좀 어때요? 지우가 머그잔 2개를 들고 다가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냄새만큼은 최고급 원두 커피 못지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맞은편에 앉아 화면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태도는 경호원이라기보다 오랜 파트너처럼 자연스러웠다. 이 낯선 공간에서 그녀의 존재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예상대로야. 강영석이 내 실종을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어. 민준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였다.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주주들은 동요하고 있지. 내가 내일 모레 주총에 나타나지 않으면 회사는 공중분해될 거야. 그는 화면 속 뉴스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움직여야겠네요. 유령이 되어서 그들의 축제를 망쳐놓는 거죠. 그녀의 말에 민주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재벌 총수로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부와 가식을 겪었지만 이 여자처럼 직설적이고 통쾌한 화법은 처음이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밥부터 먹죠. 전쟁도 식후경이라는데?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뒤적였다. 있는 재료라곤 달걀 몇 개와 찬밥, 그리고 김치뿐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다차 마법이 일어났다. 능숙한 칼질 소리가 조용한 실내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고소한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지우가 내온 것은 투박하지만 먹음직스러운 김치볶음밥이었다. 셰프의 특선 요리는 아니지만 영양가는 충분할 거예요. 그녀가 숟가락을 건넸다. 민주는 멍하니 밥그릇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만찬과 코스 요리에 익숙한 그에게 이 소박한 한 끼는 묘한 감동을 주었다. 민주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매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 혀끝을 감돌았다. 하루 종일 긴장과 공포에 시달렸던 위장이 비로소 안정을 되찾는 느낌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릇을 비웠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누군가가 자신만을 위해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맛있군. 당신 식당이 왜 망하지 않았는지 알겠어?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몫을 먹었다. 망할 뻔했죠? 손님보다 팔이 날리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 그녀의 미소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결국 다시 총을 잡게 된 현실에 대한 자조였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민준의 상처를 다시 살폈다. 붕대 푸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염증은 없네요. 다행히 열도 내렸고 그녀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자 민주는 숨을 멈췄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과 알코올 냄새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우 씨, 민준이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부르는 이름이었다. 지우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왜 나를 돕는 거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건 알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는 이유가 뭐야?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선을 돌렸다. 당신 눈빛이 닮아서요. 그녀는 붕대를 다시 감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알던 누군가와. 그 사람도 당신처럼 벼랑 끝에 몰려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나왔다. 민주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리고 그 안쪽에 새겨진 화상 흉터. 그것은 그녀가 겪어온 치열한 삶의 훈장이었다. 당신은 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당신을 지킬게. 당신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그의 말은 충동적이었지만 진심이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차가운 얼음 가면 속에 감춰진 그녀의 여린 내면이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을 명령과 임무 속에서 기계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지키겠다는 말은 살아서 나간 뒤에요? 지우가 짐짓 차갑게 대꾸하며 손을 뺐지만 그녀의 귀끝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묘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를 펼쳤다. 감상은 여기까지. 내일 새벽, 우리는 인천으로 갑니다. 그녀가 지도의 한 지점을 붉은 펜으로 표시했다. 강영석이 비자금 장부를 숨겨둔 데이터 센터가 여기 있어요. 이걸 손에 넣어야 당신이 이깁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CEO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돌아왔다. 거긴 보안이 철통 같을 텐데. 사설 경비 업체뿐만 아니라 용병들도 깔려 있을 거야. 그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자신만만했다. 정문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으니까요. 데이터 센터의 서버실은 지하 3층 벙커에 있어요. 외부망과 차단되어 있어서 직접 접속하지 않으면 해킹이 불가능하죠. 지우가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환풍구도 막혀 있고 엘리베이터는 지문과 홍채 인식이 필요해요. 유일한 틈은 화물 반입구입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 4시 서버 냉각용 액체 질소 트럭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트럭에 숨어 들어갈 거예요. 지우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있는 법이다. 나는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데이터를 복사할게. 당신은. 민준이 말을 흐리자 지우가 말을 받았다. 나는 당신이 작업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네요. 그녀는 권총을 분해해서 닦기 시작했다. 기름 냄새가 거실에 퍼졌다. 민주는 총을 손질하는 그녀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여자.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들이닥친 폭풍이자 구원이었다. 그는 맹세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그녀가 다시는 피 묻은 칼을 잡지 않게 하겠다고. 그녀가 원하던 평범한 요리사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자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 지우가 총을 조립하고 일어섰다. 그녀는 소파에 여분 담요를 던져주었다. 불침번은 내가 설게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같이 깨어 있겠어. 당신 혼자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아.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고독했던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시나마 평온을 찾는 밤이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인천의 새벽은 짙은 해무와 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안개 속에서 괴물처럼 희미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고 빗줄기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컨테이너 위로 쏟아져 내렸다. 부두 한쪽에 자리 잡은 낡은 물류 창고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그
그 주변을 감도는 공기는 날카로웠다. 사방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무장 경비원들의 움직임은 이곳이 단순한 창고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새벽 4시 정각.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액체 질소 공급 트럭이 정문을 통과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한 지우와 민주는 트럭의 하부 셰시 쪽에 매달려 숨죽이고 있었다.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흙탕물과 매연이 얼굴을 덮쳤지만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검문소의 경비원이 트럭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고 몇 마디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통과. 짧은 무전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올라갔다. 트럭이 창고 안쪽 깊숙한 하역장으로 진입하자 지우는 민준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녀가 먼저 날렵하게 뛰어내려 트럭 뒤쪽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민준도 뻣뻣하게 굳은 몸을 굴려 그녀의 뒤를 따랐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날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지금부터는 실수하면 죽습니다. 내 등 뒤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지우가 낮게 속삭였다. 그녀는 검은색 전술조끼와 카고 바지를 입고 허벅지에는 홀스터를 차고 있었다.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요리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벽한 사냥꾼의 모습이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환풍구 뒤쪽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복도는 썰렁했고 창백한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코너를 돌 때마다 거울을 이용해 전방을 확인했다. 그녀의 발소리는 유령처럼 들리지 않았다. 반면 민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깰까봐 그는 신발을 벗어 들고 양말 차림으로 걸었다. 전방에 경비원 둘, 교대 근무자야. 지우가 멈춰 서며 손가락 2개를 펴보였다. 복도 끝에서 잡담을 나누며 걸어오는 경비원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지우는 민준을 벽 뒤로 밀어넣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탄창을 확인하는 대신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들었다. 총소리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경비원들이 코너를 도는 순간 지우가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육안으로 쫓기 힘들 정도였다. 억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첫 번째 경비원의 목에 단검이 꽂혔다. 그가 쓰러지기도 전에 지우는 몸을 회전시켜 두 번째 경비원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2명의 건장한 사내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지우는 그들을 끌어다 인근 창고 구석에 숨겼다. 갑시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그녀는 숨 하나 헐떡이지 않고 민준을 재촉했다. 민준은 쓰러진 경비원들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살인기계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는 생체 인식 보안 장치가 가로막고 있었다. 민준이 나설 차례였다. 그는 배낭에서 휴대용 해킹 단말기를 꺼내 패널에 연결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3분만 버텨줘요. 암호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복잡해.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순찰을 돌던 경비견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개가 있었어. 지우가 욕설을 내뱉으며 총구를 겨누었다. 도베르만 2마리가 침을 흘리며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뒤이어 무장한 경비원들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침입자다. 1구역 엘리베이터 앞. 서둘러요. 지우가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다. 푹푹. 소음기를 통과한 둔탁한 총성이 울리고 달려들던 도베르만이 바닥을 굴렀다. 경비원들이 엄폐물 뒤에서 사격을 개시했다. 총알이 엘리베이터 문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다. 민주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파편을 무시하고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다. 열렸어. 민준의 외침과 동시에 육중한 철문이 스르륵 열렸다. 지우는 계속 사격을 하며 민준을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던졌다.
문이 닫히는 틈새로 총알이 날아들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막혔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하에 내려가면 더 많은 환영 인파가 있을 겁니다. 지우가 탄창을 갈아 끼우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다. 데이터만 확보하면 돼. 그러면 이 싸움은 끝이야. 지하 3층은 거대한 서버실이었다. 수백 개의 서버렉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푸른색 LED 불빛이 미래 도시 같은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냉각 시스템 때문에 실내 온도는 냉동 창고처럼 낮았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메인 서버는 중앙에 있어요. 민준이 앞장섰다. 이제부터는 그의 영역이었다. 그는 중앙 통제실 유리를 깨고 들어가 메인 콘솔에 접속했다. 강영석이 숨겨둔 이중장부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살인 청부 의뢰의 기록까지 모든 더러운 진실이 그곳에 있었다. 데이터 복사가 시작되었다. 진행률을 나타내는 바가 10%, 20%.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지우는 통제실 입구에 서서 밖을 경계했다. 고요함이 더 큰 공포를 불러왔다. 적들이 조용한 것은 포위망을 완성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얼마나 걸려요? 지우가 초조하게 물었다. 50%. 조금만 더, 제발. 민준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서버실의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경고, 외부 침입 감지. 보안 프로토콜 가동. 모든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들켰군. 지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서버실의 강화 유리문 밖으로 중무장한 용병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일반 경비원이 아니었다. 방탄복과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블랙만 바팀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선두의 리더가 수신호를 보내자 유리창을 향해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다. 타창. 강화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더니 이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콘솔 데스크를 엄폐물 삼아 응사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다. 적들의 머리와 가슴을 정확히 노려 쓰러뜨렸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총알이 비 오듯 쏟아지며 책상 위 모니터들이 박살났다. 70%. 조금만 더 버텨. 민준이 책상 밑에 웅크린 채 소리쳤다. 파편이 튀어 그의 뺨을 찢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우는 탄창이 바닥나자 권총을 버리고 쓰러진 적의 소총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불리한 지형에서도 기가 막힌 위치 선정으로 적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들은 영리했다. 그들은 연막탄을 던져 시야를 가린 뒤 양쪽으로 우회하여 포위망을 좁혀왔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지우의 시야가 제한되었다. 놈들이 양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때 오른쪽 측면에서 튀어나온 용병 하나가 지우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지우는 왼쪽에 적을 처리하느라 그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타탕. 낯선 총성이 민준 쪽에서 들려왔다. 용병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지우가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민준이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눈은 공포로 크게 확장되어 있었지만 총구는 정확히 적을 향해 있었다. 생전 처음 사람을 쏜 충격에 그가 멍해져 있었다. 정신 차려요. 다운로드 끝났어요. 지우의 고함 소리에 민준이 퍼뜩 정신을 차렸다. 화면에는 복사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USB를 뽑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확보했어. 나가자. 이쪽입니다. 대전반을 터뜨려서 시선을 끌 거예요.
지우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서버 렉 사이로 던졌다. 화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튀며 전력이 차단되었다. 암흑 속에서 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우는 야간 투시경을 쓴 맹수처럼 앞장서서 길을 뚫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연기 속을 뚫고 들어가 적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개머리판으로 턱을 부수고 단검으로 관절을 끊어냈다. 피가 튀고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도 속에서 민주는 그녀의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짐이 아니었다. 틈틈이 견제 사격을 하며 그녀의 사각지대를 막아주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비상 계단을 향해 달리던 중 거구의 사내 하나가 길을 막아섰다. 전날 밤 지우에게 턱이 부서졌던 그 흉터였다. 턱에 붕대를 감은 그는 광기에 찬 눈으로 거대한 마체테, 정글도를 휘둘렀다. 이 쥐새끼들, 여기서 뼈를 발라주마. 지우는 탄약이 떨어진 소총을 그에게 던지고 단검을 역수로 쥐었다. 힘으로 맞붙어서는 승산이 없었다. 흉터가 마체테를 횡으로 휘두르자 지우는 바닥으로 슬라이딩하며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칼날이 흉터의 아킬레스건을 그었다. 거구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 지우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경동맥을 압박했다. 흉터는 몸부림치며 벽에 몸을 부딪혔지만 지우는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거대한 몸뚱이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가오. 놈들이 더 몰려올 거예요. 지우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민준의 손목을 낚아채고 달렸다. 비상 계단을 뛰어 올라와 주차장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가 보였다. 훔친 것이었지만 성능은 확실해 보였다. 지우가 시동을 걸자 엔진이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포효했다. 꽉 잡아요. 민준이 뒷자리에 타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오토바이는 주차장 차단기를 부수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등 뒤로 총알이 빗발쳐 아스팔트를 때렸지만 그들은 이미 사정거리를 벗어나고 있었다. 항구를 빠져나와 해안 도로를 달리는 동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붉은 여명이 번져나왔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피와 화약 냄새를 씻어주었다. 민주는 지우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등은 따뜻했고 심장 박동이 전해져 왔다. 우리가 해냈어. 민준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주머니 속의 USB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정의의 칼날이자 그들의 생명줄이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속도를 높였다. 헬멧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은 바람탄만은 아니었으리라. 안전가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단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후에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가장 큰 싸움, 마지막 결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영석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오토바이가 숲길로 접어들 무렵 지우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주는 느꼈다. 긴장이 풀리면서 한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녀의 옆구리 옷감이 검붉게 젖어 있었다. 아까의 전투 중에 파편에 맞은 것 같았다. 지우 씨, 피가.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괜찮아요. 스친 거예요. 지우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고쳐 잡았다. 집에 가서 치료하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위태로웠지만 꺾이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이번에는 자신이 그녀를 살려야 할 차례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가옥에 돌아온 후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번에는 지우가 환자였고 민준이 의사였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옆구리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다행히 파편이 깊게 박히지 않아 꿰맬 필요까진 없었지만 하얀 거즈 위로 배어나오는 붉은 선혈은 민준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붕대를 고정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로 빚은 갚은 셈 쳐요. 민준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지우는 상의를 내려 상처를 가리며 피식 웃었다. 제게 서열 1위의 치료를 받다니 영광이네요. 청구서가 무서워서라도 빨리 나아야겠어요. 그녀의 농담에 경직되었던 공기가 조금 풀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폭풍전의 마지막 고요라는 것을.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승일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총집결하는 그곳은 강영석 부회장의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다. 민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간의 도피 생활로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지우가 방에서 나왔다. 민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전술조끼와 카고바지를 벗어 던진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짙은 와인색 이브닝 드레스는 그녀의 매끄러운 보디라인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옆트임 사이로 드러난 각선미는 치명적이었다. 올린 머리와 붉은 립스틱은 그녀의 차가운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 안 나오는군. 민준이 솔직하게 감탄했다. 지우는 어색한 듯 목을 만지작거렸다. 불편해요. 무기도 많이 못 숨기고. 그녀는 드레스의 허벅지 밴드에 숨겨진 소형 단검과 클러치백 속의 세라믹 나이프를 확인했다. 그녀에게 이 화려한 복장은 또 다른 형태의 전투복일 뿐이었다. 갑시다. 당신의 왕관을 되찾으러. 지우가 민준에게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준비된 세단을 타고 파티장인 그랜드 호텔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준은 USB를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집 안에 강영석을 지옥으로 보낼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가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호텔 로비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레드카펫 위로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내리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실종설과 사망설이 돌던 황태자의 귀환이었다. 이어 지우가 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강민준 대표님. 실종설이 사실입니까?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퍼부으며 달려들었다. 민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다.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는 사이 두 사람은 당당하게 행사장 입구로 걸어갔다. 지우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주변을 스캔하며 잠재적 위협을 찾고 있었다.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최고급 샴페인이 오가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강영석이 서서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서자 장내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강영석의 표정이 마치 유령을 본 듯 일그러졌다가 이내 능글맞은 미소로 바뀌었다. 아이고, 우리 조카님 살아 있었구나. 나는 내가 요트 사고로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강영석이 두 팔을 벌려 다가왔다. 가증스러운 연기였다. 민주는 그의 포옹을 받아주는 척하며 귀에 속삭였다. 실망하셨겠네요, 작은아버지.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예약이 꽉 차서 돌아왔습니다. 겁도 없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여기가 내 장례식장이 될 줄은 몰랐나 보구나. 강영석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증거는 다 없앴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는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에게서 떨어지며 차갑게 웃었다. 글쎄요. 2부 행사를 기대하시죠. 지우는 두 사람의 신경전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폈다. 웨이터 복장을 한 사내들의 움직임이 수상했다. 트레이를 받쳐 든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 손님으로 위장한 사내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블랙만 바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포위망을 형성하며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포위됐어요. 최소 20명입니다. 지우가 와인잔을 드는 척하며 민준에게 알렸다. 단상까지 거리는 30m. 내가 길을 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자가 2부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강영석의 기념연설을 소개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췄다. 지금이야. 지우의 신호와 동시에 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무대 뒤편의 대기실이 아닌 무대 위로 직접 올라가는 대담한 선택을 했다. 당황한 강영석이 소리쳤다. 뭐 하는 짓이냐? 끌어내려. 그 순간 웨이터로 위장했던 암살자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암살자의 얼굴에 던졌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튀며 암살자가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드레스 자락을 걷어올리고 하이힐을 벗어 던진 뒤 맨발로 바닥을 박찼다. 그녀는 춤을 추듯 회전하며 암살자의 팔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했다. 잡아. 죽여버려. 강영석의 고함 소리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곳곳에 숨어있던 용병들이 무기를 꺼내들고 달려들었다. 비명을 지르는 손님들이 출구로 몰려들며 혼란은 극에 달했다. 지우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방패가 되어 무대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세라믹 나이프가 춤을 췄다. 달려드는 적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고 빠지는 그녀의 움직임은 잔혹하면서도 우아했다. 드레스가 거추장스러울 법도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풍성한 치맛자락을 이용해 시야를 교란시켰다. 한 용병이 몽둥이를 휘두르자 그녀는 허리를 뒤로 젖혀 피하고 동시에 발차기로 그의 턱을 가격했다. 민주는 난장판이 된 무대 위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강영석이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민주는 그를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나이든 강영석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민주는 연설대 노트북에 USB를 꽂고 엔터 키를 눌렀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승일 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강영석의 비자금 장부와 살인 청부 통화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강민준 그 녀석,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시체는 바다에 버리고. 강영석의 육성이 스피커를 통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도망치려던 손님들과 기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영석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저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생중계되고 있던 방송 카메라는 이 모든 상황을 전국에 송출하고 있었다. 그는 끝장난 것이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다. 다 죽여. 폭파해버려. 강영석이 품에서 기폭 장치처럼 보이는 리모컨을 꺼내 들고 악을 썼다.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이 건물 기둥에 폭탄을 설치했다. 광기에 찬 그의 외침의 장내는 다시 한번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지우는 눈앞의 적을 처리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있었다. 강영석의 위협은 허세가 아니었다. 놈들은 정말로 그럴 만한 자들이었다. 용병 대장이었던 흉터는 죽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강영석의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지우가 아주 잘 아는 얼굴이었다. 과거 그림자 부대 시절 그녀의 교관이자 라이벌이었던 코드네임 울프. 죽은 줄 알았던 그가 강영석의 개인 경호실장으로 살아 있었던 것이다. 울프는 지우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오랜만이군, 미현. 요리사가 됐다더니 솜씨가 많이 녹슬었어. 당신이 왜 여기에 있지? 지우가 경계태세를 취하며 물었다. 울프는 강영석을 부축하며 무대 뒤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돈이 되니까. 자본주의 사회잖아.
그는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대표님, 살고 싶으면 따라오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이 호텔이 불꽃놀이 현장이 될 테니까. 강영석과 울프는 혼란을 틈타 무대 뒤 비상구로 사라졌다. 인질로 잡힌 몇몇 VIP들과 함께였다. 민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폭탄이라니.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끝내야 해요. 지우가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묶으며 말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워 탄창을 확인했다. 폭탄을 멈추고 저 미친 놈들을 잡아야 해요. 갈 수 있겠어요. 그녀의 물음에 민준은 안경을 고쳐 쓰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 호텔이고 내 손님들이야.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여. 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두 사람은 쑥대밭이 된 연회장을 뒤로 하고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는 옥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 거세고 차가운 비가.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가자 거센 폭풍우가 두 사람을 덮쳤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시야를 가렸고 강한 바람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몰아쳤다. 헬기 착륙장 중앙에는 강영석이 인질들을 방패 삼아 서 있었고 그 앞을 거대한 그림자가 가로막고 있었다. 바로 코드네임 울프. 지우의 옛 스승이자 최악의 적이었다.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끈질기군. 미현, 내 그 집요함 하나는 인정해주지. 울프가 빗소리를 뚫고 외쳤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전투태세를 취했다. 빗물에 젖은 그의 근육질 몸매는 마치 강철로 빚은 흉기처럼 위협적이었다. 지우는 민준을 뒤로 밀며 앞으로 나섰다. 가요, 강영석을 막아요. 이 덩어리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민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강영석이 있는 쪽으로 우회하려 했다. 하지만 울프가 그것을 두고 볼 리 없었다. 그가 민준을 향해 거대한 주먹을 날렸다. 지우가 번개처럼 파고들어 울프의 팔을 쳐냈다. 퍽! 둔탁한 타격과 함께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연달아 울프의 복부와 턱을 노리고 주먹을 뻗었다. 하지만 울프는 노려냈다. 그는 지우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내며 비웃었다. 내 기술은 내가 다 가르쳤다. 내 손바닥 아니야. 울프가 반격했다. 그의 묵직한 발차기가 지우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우는 바닥을 구르며 피했지만 균형이 무너졌다. 울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렸다. 지우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그 사이 민준은 강영석을 향해 달렸다. 강영석은 기폭장치를 높이 지켜들며 소리쳤다. 오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인질로 잡힌 여비서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양손을 들어 보였다. 작은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건물 아래 경찰 특공대가 깔렸습니다. 폭탄을 터뜨려 봤자 당신도 죽어요. 민준이 설득하려 했지만 강영석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상관없어. 감옥에 가서 썩을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나아. 그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려졌다. 민준은 침착하게 머리를 굴렸다. 폭탄의 신호 방식은 무선 주파수였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용 재밍, 전파방해, 장치를 만지작거렸다. 서버실에서 챙겨온 것이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유효 범위 안으로 들어가려면 최소 5m는 더 접근해야 했다. 그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한편 지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울프는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무자비하게 짓밟으려 했다.
지우는 빗물로 미끄러운 바닥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켜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마지막 무기, 요리용 토치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요리 수업 시간이다. 멍청아. 지우가 라이터를 켜 울프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빗속이라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뜨거운 열기와 갑작스러운 섬광이 울프의 시야를 방해했다. 울프가 당황하며 얼굴을 감싸는 순간 지우는 그의 무릎 관절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킥을 날렸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울프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울프의 어깨를 딛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회전하며 팔꿈치로 그의 정수리를 가격했다. 거대한 거목이 쓰러지듯 울프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그러나 울프는 괴물이었다. 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지우의 발목을 낚아챘다. 혼자는 못 죽어. 그가 지우를 옥상 난간 쪽으로 끌고 갔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었다. 빗물 때문에 손이 미끄러워 잡을 곳이 없었다. 그때 민준이 기회를 잡았다. 강영석이 지우와 울프의 싸움에 한눈을 판 사이 그는 재밍장치를 작동시키며 달려들었다. 지금이야. 민준이 몸을 날려 강영석을 덮쳤다. 두 사람은 엉겨붙어 빗물 고인 바닥을 뒹굴었다. 기폭장치가 강영석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안 돼. 내 거야. 강영석이 기폭장치를 잡으려 기어갔다. 민주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평생 싸움이라곤 해본 적 없던 그였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를 움직였다. 그는 강영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지우는 난간 끝에 매달려 있었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다. 울프는 그녀의 발목을 잡고 함께 떨어지려 했다. 지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반대쪽 발로 울프의 손목을 걷어찼다. 동시에 품에 있던 세라믹 나이프를 꺼내 울프의 손등을 찍었다. 울프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그는 중심을 잃고 난간 너머 허공으로 떨어졌다.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다. 지우는 난간을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옥상으로 기어 올라왔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민준을 찾았다.